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상원 복도에서 방송사 기자가 다수당 원내대표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휴회전에 밀린 법안들 기한 안에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요. 돌아온 답은 이랬다고 전해집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다. 회의장 일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점에 상원원 한 명은요,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은 이미 전례 없는 수준의 윤리조항 합의에 마쳤고 휴회전에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열릴 거다 확신한다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그리고 같은 시점 이 상원이 공개한 공식 일정에서는 정작 이 클래리티 법안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코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 클래리티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 장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세 가지 전부 다 같은 법 하나를 두고 나오게 된 말과 문서들입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가 같은 주에 동시에 참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물음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고 그 끝에 가시면은 리플 엑셀피를 들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에 진짜로 지켜보셔야 될 게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몰려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은 이번 주가 사실상 여름 휴회전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 다음 주 초까지라는 보도도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은 매체마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됐든 며칠 안 남았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 며칠을 앞두고 무거운 보도가 나왔죠. 워싱턴 전문 매체 펀치볼에 따르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의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법이 본격적인 심의로 넘어가려면은 100명 가운데 60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절차 투표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한 민주당 의원이 없다라는 게 외신의 집계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올해 안에 최종 서명까지 간다는 쪽에 예측 시장에서 걸린 확률 이번 주 23%까지 내려왔고 새로 쓴 최저치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결론은 하나로 보이죠.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근데 바로 이 몰린 상황에서 이상한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이 법안을 처음부터 끌고 온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루미스 의원이 이번 주에 내놓은 말이 두 갈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백악관은 이 법을 위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윤리조항에 이미 합의했다. 두 번째, 근데도 법이 끝끝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다 협상을 거부하는 미국의 민주당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요.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두 개 생기죠.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자를 왜 미리 지정을 할까요? 그리고 백악관이 합의를 끝냈다는 말, 민주당이 투표를 막는 이유, 이게 백악관의 무응답이라는 보도가 왜 같은 주에 나란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는 협상을 맡아온 갈레거 의원은 우리는 성실하게 협상하려고 여기 있는데 저쪽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합의가 끝났다고 하고요. 한쪽은 답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개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돌아다니는 윤리조항 문안이 한 벌이 아니라 두 벌이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안은 지금 상원에 올라가 있는 법안 본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윤리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 그리고 그 배우자는 재임 중에 새 코인을 발행하거나 특정 코인 사업을 후원할 수 없다라고요. 거래소는 이 규정을 어기고 나온 코인을 매매 목록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코인은 팔거나 본인이 들여다보지도 지시하지도 못하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으로 관여를 끊어야 되고 어겼는지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권한은 연방 법무부가 가지게 됩니다. 이 백악관이 동의했다는 게 바로 이 문안인데요. 백악관의 가상자산 담당 자문관은 이 조항을 두고 미국 대통령이 동의한 윤리조항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수준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남겼습니다. 루미스 의원이 말하고 있는 합의는 이 종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안이 있죠. 공화당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갈레거 의원이 몇 주째 걸쳐가지고 함께 만든 공동수정 문안인데요. 핵심은 조사하고 책임 묻는 일을 연방 법무부 혼자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이 법무부는 대통령 아래에 있는 조직이니까 대통령 본인이 걸린 조항을 법무부 혼자 집행하게 되면 실제로 작동하겠느냐. 이게 바로 민주당 쪽의 걱정이고 그래서 각 주의 검찰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는 손질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최근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방정부가 이 윤리조항을 집행하지 않을 때 주 검찰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보도마다 세부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번째 문안이 백악관에 전달이 됐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쪽 협상 당사자인 틸리스 의원조차도 윤리조항 합의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말하는 무응답은 이 종이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도 사실입니다. 합의라는 같은 두 글자가 서로 다른 종이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종이의 차이는 코인이 아닙니다. 어떤 코인에 어떤 규칙을 적용하고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 정하는 시장 규칙 부분은 이 두 문안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가르친 건 딱 한 가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를 누가 감시하느냐, 여기에 따른 설계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첫 번째 문안으로는 안 된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실무진은 현행 조항에 빠져나갈 길이 많아서 대통령 일가의 코인 사업을 실제로는 막지 못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반대로 루미스 의원 측에서는 반박 재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처음에 168쪽으로 시작해서 지금 616쪽이 됐고요. 그 사이 민주당 쪽 요구를 100건 넘게 반영했다는 게 바로 루미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문서가 4배 가까이 불어난 건데, 그래서 이 의원이 최근에 반대 의원들에게 던진 요구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면 어느 대목이 문제인지 조항 번호를 말해달라고요. 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주는 문장이죠. 그럼 남은 수수께끼는 딱 3번째 장면입니다. 일정에는 왜 이름이 없고 원내대표는 왜 아수라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미국 상원의 회의장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것씩 처리하는데요. 지금 그 자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이 클래리티법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이 표결까지 가려면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 넘어가자는 정식적인 서류를 먼저 내야 되고요. 규정상 서류를 낸 날, 첫 번째 표결 사이의 날을 하루는 건너야 됩니다. 지금 현지 기자 보도로는 화요일 저녁까지 봤을 때 이 서류가 제출되지가 않았어요. 임시 예산 처리 절차가 겹친 사정과 함께 아직까지 표가 모이지 않는 것도 이유였을 거라는 관측이 풀렸는데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수요일에 서류가 들어가면은 이르면 금요일에 첫 번째 표결이 가능하고, 끝내 서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번 회기에 표결 자체가 없을 겁니다. 원내대표의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은 이 클래리티법 하나가 아니라 지금 밀린 법안 전부를 두고 나온 말인 겁니다. 다만 그 원내대표가 동시에 이런 뜻도 밝히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이 클래리티법의 절차 투표를 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냥 지나치면 가장 아까운 대목이 지금부터입니다. 방금 들으신 사실 3가지만 순서대로 다시 놓아보면요.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찬성을 공개한 민주당 의원이 없다는 집계가 있고요. 막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도부는 그래도 표결을 열고 싶어 합니다.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는 표결을 왜 굳이 열려고 할까요? 현지 부석이 짚는 답은 이겁니다. 표결이 열리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기 때문인 거고, 본회의 표결은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남고, 그 순간에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간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자기 이름으로 답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미스 의원의 그 문장이 다시 보이죠. 무산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자를 미리 지정하는 이 문장은요. 결과를 보고 쓰는 논평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써두는 기록이겠죠. 지금 백악관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다는 윤리조항에 동의했다는 문서가 한쪽에 있고, 그 위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윤리를 요구해온 쪽이 윤리조항이 든 법을 막았다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민주당도 자기 쪽 기록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단단한 문안을 만들어서 백악관에 보냈고 또 답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실체는요. 이 법조문 싸움이라기보다는 이 법이 만약에 멈춘다면 그 순간 남을 문장을 누가 쓰느냐, 이런 싸움에 가깝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리플 쪽에서 3가지로 읽어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다투는 유일한 대목은 공직자 감시 설계고, 리플 같은 코인의 신분과 감독을 정하는 시장 규칙 부분은 두 문안의 공통 분모 쪽에 있습니다. 어느 종이가 이기든지 언제 이기든 리플이 기다리는 문장은 이미 양쪽에 똑같이 실려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이번 주 표결이 부결로 끝나거나 아예 열리지 못하더라도 지워지는 것은 이번 주라는 날짜이지 그 문장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을에 다시 시작해도 같은 본문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세 번째로 방금 보신 책임의 기록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질 겁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어느 쪽도 이 법을 죽인 쪽이라는 문장이 주어가 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의 결과 자체보다도 이번 주에 만들어지는 기록들이 가을 승부의 재료가 된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첫 번째 절차 투표를 여는 시도가 실제 이루어지고 또 열린다면 60명에 미치지 못해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보도 그대로 흘러가되, 그 결과가 끝이 아니라 가을 재협상의 시작 기록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3가지인데요. 먼저 원내대표가 통과 전망이 어둡다는 보도 속에서도 이번 주 표결 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표결이 열리면 공식 기록이 남아가지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이 분석이 현지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스 의원이랑 백악관 쪽의 책임 관련 발언이 표결 전에 먼저 배치됐다는 것 자체가 통과 실패까지 계산에 넣고 움직인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 있겠고, 이 회의장에는 지금 코인 관련된 법이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지고도 몇 주 뒤에 결국 통과된 전례가 바로 작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백악관이 합의했다는 말과 백악관이 답이 없다는 말, 서로 다른 윤리 문안 2벌을 가리키는 둘 다 사실인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싸움은 코인이 아니라 공직자 감시 설계 하나고, 리플이 기다리는 내용은 두 문안의 공통 분모 쪽에 이미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표결이 열리든 무산되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책임의 기록이 가을 승부의 재료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클래리티법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시나요?
답을 미루고 있는 백악관 쪽일지 표를 정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쪽일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결과가 확정된 다음날 양쪽이 내놓는 첫 번째 공식 반응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느 문장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문장 그대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워싱턴에 있는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는 제재 명단이라는 문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면 안 되는 나라, 회사, 사람, 심지어 비행기 한 대까지 이름을 적어서 공개해둔 명단인데요. 근데 이 명단에서 이름 몇 개가 조용히 지워졌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랑 연결됐다는 이유로서 올라와 있던 항공사 3곳 그리고 항공기 2대였습니다. 그 중에는 2024년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해외 작전 조직을 도왔다는 이유로 지정됐던 이라크의 저가 항공사도 있었는데 이번 공지에는 왜 지우는지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삭제. 저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서 2가지 소식이 더 나왔거든요. 하나는 중동에서, 하나는 미국의 월급 명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이어진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먼저 중동 소식부터 정리드리자면요. AP통신이 지역관리 2명을 인용해서 전한 내용인데 이란과 오만의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협정의 초안을 완성했고 지금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종 승인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초안이라는 것은 서명하기 전 마지막 검토 단계의 문서를 뜻하고요. 최고 지도자는 이란에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이 나라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문서의 내용도 일부 알려졌어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배는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로서 나오는 배는 오만이 관리하는 항로로 이렇게 다니게 하고 경비랑 바다 환경 보호 명목의 요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잘만 되면은 멈춰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까지도 다시 시작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가 이란을 두들겨 패겠다라고 했던 표현 바로 며칠 전에 있었죠. 근데 여기에 되면은 지금 상당히 상태가 호전된 건 맞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요. 이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오만과 항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공동성명의 최종 문안을 다듬는 중이다라고 확인을 남겼는데요. 미국 쪽의 보도를 보시면은 백악관까지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특사란 이란 외무장관, 오만 외무장관 이 사이에 며칠 새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란의 외무장관은 지난 주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최고 지도자랑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승인이 남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수요일 발표를 목표로 움직였다는 보도까지 나왔고 재밌는 거는 이란은 공개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협상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고요. 오만과 합의했다고만 말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마주하지 않은 모양새를 지키면서 실제로는 문서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아직 이란의 마지막 승인이 안 났는데 왜 미국은 제재 명단부터 고쳤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명단이 올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부터 역사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 6월 달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때 미국과 이란이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하는 합의를 맺었고 미국의 재무부는 곧바로 일반 면허라는 걸 내줬습니다. 원래는 금지된 이란 기름의 생산, 판매, 인도에 대해서 60일 동안만 허용해주는 문서였는데요. 그 폭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란산 원유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 이란이 대금을 달러로 받는 것 전부 다 허용됐습니다. 그 당시 바다 위에 팔 곳이 없어 떠돌았던 이란 원유가 6,700만 배럴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팔 수 있게 해준 조치였고 근데 이 허가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지난달 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공격받고 항로를 둘러싼 다툼이 불거지면서 미국은 이 허가를 도로 걷어갔습니다. 정리되자면 이렇게 돼요. 6월달에 크게 풀었고 7월달에 전부 다 되돌렸고 그리고 이번 8월달 가장 작은 항목부터 다시 지워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보통의 협상이라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상대가 서명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걸 이행합니다. 근데 이번에 반대가 됐어요. 이란의 마지막 도장이 아직인데 미국이 명단을 먼저 고쳐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유를 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없는 삭제 자체가 트럼프가 테헤란을 향해서 내밀고 있는 답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큰 걸 걸었다가 크게 몰랐던 6월달의 방식 대신에 되돌리기 쉬운 작은 항목 하나를 먼저 지우면서 승인만 나면 나머지도 움직인다는 걸 문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서두를까요? 급한 쪽이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같은 날 미국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7월달 민간 취업자 수가 44,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6월달 수치도 95,000명으로 깎여 내려갔고 시장이 봤던 7만 명 안팎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무려 6달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인데 이 숫자를 낸 곳은 ADP라는 회사고 미국에서 기업들의 월급 계산을 대신해주는 큰 민간 회사입니다. 자기 고객사 직장인 2,600만 명이 넘는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달에 한 번 취업자 수를 세는데요. 이 정부가 내고 있는 공식 통계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미리 보기처럼 챙겨보는 숫자예요. 그리고 속을 열어보면 더 약합니다. 늘어난 44,000명 가운데 36,000명이 교육과 건강 분야였고
경기랑 상관없이 사람을 뽑는 이 분야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민간 경제 전체가 한 달 동안 늘린 일자리가 8,000명입니다. 미국 전체에서요. 여가랑 숙박 분야는 오히려 1만 1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여름 월드컵이 끝난 영향일 수 있다. 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지만요. 이게 그렇다면 왜 코인 이야기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두 가지, 물가지표, 고용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 상황이 이렇게 식는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더 올릴 만한 명분 자체가 약해지겠죠. 실제 발표 시각들을 하루 위에 나란히 적어보시면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들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걱정은 인하가 아니라 반대쪽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인데요. 지난달 말 연준 회의는 동결이었지만 의견이 갈렸고 지금도 연준 인사 한 명은 당장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도 시장에는 9월달에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관측이 남아 있었고 그 관측이 최근 이틀 사이에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시작은 고용이 아니라 기름값이었습니다.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름값이 내려가면서 물가 걱정이 줄어들었고 인상 쪽의 전망이 먼저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번에 약한 고용 숫자가 얹히게 되면서 이 흐름이 굳어졌고요. 달러는 약해지고 미 국채 금리는 내려갔고 주가지수 선물은 사상 최고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보이시나요? 수요일 하루 미국에서 명단 2개가 움직였고요.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서는 이름이 지워졌고요. ADP의 월급 명단에서는 새 이름이 이상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단은 금리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중동협정이 물가 걱정을 줄였고요. 미국의 고용이 인상 명분을 줄였습니다. 방향성이 똑같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해협 문제는 외교 숙제이기 전에 물가 숙제고 이번 고용 숫자는 그 숙제가 더 급해졌다. 이런 통보였던 셈입니다. 승인 전에 명단부터 고친 이유, 저는 여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XRP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올해 코인 시장 전체를 XRP를 바깥에서 눌러온 사정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기름값 때문에 거친 물가 걱정, 금리 더 올릴 수 있다는 걱정, 이 두 가지가 하루 만에 같이 줄어드는 엄청난 호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XRP만의 호재 재료가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배경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XRP처럼 규칙과 기간 쪽에 소식이 쌓여있는 자산일수록 바깥의 부담이 거치는 국면들, 그 재료들이 제값에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는 한 가지 경우의 수에 무게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의 승인 그리고 공식 발표가 며칠 안에 나오고 나오는 순간 재무부 명단에서 지워지는 항목이 더 늘어나면서 기름값 안정과 인상 관측 후퇴가 이어지는 흐름이겠죠. 그 근거는 총 세 가지입니다. 양쪽의 공식 신호가 같은 날 나왔죠. 이란 외무부가 합의를 확신했고요. 미국은 명단을 먼저 고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미국의 경제 사정이 합의를 빨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는 핵이나 전쟁 전체가 아니라 이 배가 다니는 방식 하나만 다루는 좁은 임시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조항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이란의 외무차관이 스스로 이 항로 방식이 2달에서 넉 달 정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뒤집어 보면요. 그만큼 부담이 없는 임시 합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란이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미국은 제재 명단에서 이름을 먼저 지웠고 같은 날 미국의 월급 명단은 6달 만에 가장 약한 숫자를 내놨습니다. 이 두 가지 명단은 물가랑 금리라는 한 가지 지점에서 만나고 코인 시장을 눌러온 바깥 부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거는 테헤란의 마지막 도장, 내일 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고용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엿주고 싶어요. 코인 시장을 먼저 움직일 소식은 과연 어느 쪽일지, 테헤란의 승인일지, 금요일 밤의 고용 숫자일지 댓글로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 저는 그 정보 숫자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내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홀더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죠. 공화당 의원 한 명이 그것도 코인의 우호적이라던 이런 사람이요.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칼을 꽂았다라고요. 역사의 배신자다란 말까지 돌고 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로 그 의원은 원래부터 코인 법안에 표를 안 줬던 사람이고 갑자기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처음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코인의 규칙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아주 좁은 걸 걸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좁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지금 미국에서 은행과 코인이 사람들의 돈을 놓고 벌이는 진짜 싸움이라는 거고 그 싸움 전체가요.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적힌 단어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어 하나가 왜 이렇게까지도 중요하고 클래리티법의 통과 운명을 결정짓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리플 XRP 입장에서 나쁜 소식이 아닌지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리티법이 미국 상원에서 발이 묶였죠.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면은 미국 상원이 문을 닫고 또 긴 여름 휴가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통과시키려다가 막힌 겁니다. 막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미주리주의 조시 호클리 의원이에요. 이 호클리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대로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조금 특이해요. 코인이 위험하다거나 코인이 사기라거나 뭐 그런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지역의 작은 은행들이 걱정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주 편에 서서 투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죠. 코인 법안이랑 동네 은행이 대체 무슨 상관인 걸까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보상이라는 단어인데 요즘에 코인 거래소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넣어두면요. 보상을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서 1달러에 딱 붙어있는 코인인데요. 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디지털로 된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결제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거래소에 넣어두면은 은행 예금에 이자 붙듯이 매달 뭔가를 얹어줍니다.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넣어만 놔도 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네 은행 통장에 있던 돈을 빼서 코인 거래소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은행은 그 예금으로 대출도 해주고 장사를 하는데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이 휘청거리죠. 특히나 큰 은행 말고 지역의 작은 은행들이 먼저 흔들려요. 호클리 의원이 걱정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요, 작년에 이미 이걸 막는 법을 만들었었죠.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법이었는데 거기서 코인 만드는 회사는 코인 가진 사람한테 이자를 주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주는 거는 이미 금지됐다는 거고 근데도 왜 지금 이 싸움이 또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그 법이 만든 회사만 막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서클이라는 곳이죠. 이 회사는 사람들이 맡긴 돈은 안전한 국채 같은 데 넣어두고 거기서 이자를 벌어들입니다. 법은 이 서클이 코인 가진 사람한테 직접 이자 주는 걸 막았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막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이 거래소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코인 가진 사람 대신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한테 그 이자를 넘겨줍니다. 그럼 거래소가 그 돈으로 이용자한테 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눠줍니다. 결과만 보면요. 이자가 결국에 이용자한테 도착을 하고 이름만 이자에서 보상으로 바뀌어있을 뿐이지 은행들은 이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법으로 막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클래리티법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막자고 나선 거고 그리고 바로 이번 지점에서 그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클래리티법 안에는 이 보상 문제를 다루는 조항들이 따로 있고요. 404번 조항이에요. 지금 초안에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로지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보상은 금지한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오로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은행 쪽에서는요. 이 단어 때문에 빠져나갈 틈이 생긴다라고 봐요. 거래소가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로지 가지고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해서 주는 보상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꾸면은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게 되니까 금지에 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 단체들이 뭉쳤습니다. 미국 은행협회를 중심으로 은행단체 78곳이 상원에 편지를 보냈고 그 요구는 간단합니다. 오로지라는 단어를 빼달라. 그 한 단어만 빼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주는 보상까지도 전부 다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요. 이 법안에 단어 하나를 남기느냐 지우느냐로 좁혀져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 클래리티법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원 안에서는 시간이 없다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릭스캇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 휴가 가지 말고 계속 회의를 이어가자.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도 말을 했고 법안을 만든 의원들도 미국이 자기 규칙도 못 만들면서 전 세계 코인 시장을 이끌 수는 없다. 이러면서 통과를 재촉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하는 쪽이 공화당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두 가지 쪽이 정반대 이유로 반대하는 거예요. 공화당 쪽은 이 법이 허용하는 게 문제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보상 때문에 은행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법이 빠뜨린 게 문제라고 합니다. 공직자 윤리 관련 장치가 약하다라는 거고 한쪽은 법이 너무 많이 열어줬다라고 하고요. 다른 쪽은 너무 많이 비워뒀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향 자체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세게 막으려고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별거 아니면 이렇게까지도 안 싸우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 은행 예금이 코인 쪽으로 크게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액수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260조에서 1300조 원 사이입니다. 환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니까 정확한 숫자보다는 대략의 규모로만 들어주시고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는 예금 전체가 위험하다. 이런 경고까지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무서워하는 거는 코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사람들 돈을 은행에서 빼올 만큼 코인이 주는 보상이 진짜로 괜찮기 때문인 거고 이 반대는 코인이 졌다는 신호가 아니라요. 코인이 이기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겠죠. 무서우니까 법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보도에 따르면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한 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일을 두고 이렇게 꼬집었어요. 정치인도 금융권도 주류 언론도 코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는 하는데 위협을 느끼는 거다. 어느 쪽이 됐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요.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막든 무서워서 막든 코인이 이제 장난감이 아니라 은행이 신경 쓰는 상대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게 리프라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 이 지금 클래리티법을 놓고 싸우는 세 편, 그러니까 호클리의 보상 문제, 다른 의원들의 예금 걱정, 민주당의 윤리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도 리플 같은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은 작년 여름에 이미 법정에서 답이 나왔고 리플은 그 다툼을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폭풍들은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을 놓고 부는 폭풍이고, 이건 리플에서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클리를 둘러싼 이 소란은요, 리플을 겨냥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은행들이 이렇게까지도 필사적이라는 거, 디지털 돈이라는 게 이제 진짜로 코앞까지 왔다,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리플의 법적 질문은 그 흐름 뒤에 있지 앞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은행 편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보상 조항의 표현이 더 빡빡하게 손질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로지라는 단어를 빼거나 좁히는 쪽이요.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안 나고 휴가가 끝나고 나서 가을에 다시 붙는 쪽이겠죠. 어느 쪽이 됐든지 코인을 어느 기관이 감독하느냐, 이런 큰 틀들에 대해서 리플하고 관련이 있는 그 부분이 잘려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 다툼은 스테이블 코인 보상이라는 좁은 손잡이 하나에 몰려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호클리가 확실히 반대인 데다가 은행단체 78곳까지도 압박하고 있어서 지도부가 이 보상 문구를 건드린다거나 지금 시점으로선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법안을 만든 사람들은 이걸 끝내고 싶어 해서 통째로 없기에는 부담 자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긍정적인 얘기였다면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도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은행들의 그 예금 이탈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금이 옮겨간다는 숫자, 이게 확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다툼이 있는 추정치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오로지라는 단어가 빠져가지고 보상이 막힌다, 그건 거래소들의 스테이블 코인 보상 장사에는 실제로 타격입니다. 이 코인업계 전체로 보시면 마냥 좋기만 한 결말은 아니라는 뜻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건 리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재료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디지털 달러를 가진 사람한테 누가 돈을 얹어주느냐, 여기에 관한 거지 리플 XRP의 값에 관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호클리 의원의 반대는 배신이 아니라 자기 지역 은행을 코인 보상으로부터 지키려는 아주 좁은 요구였다는 거고, 그 싸움 전체로 봤을 때 법안에 적힌 오로지라는 단어 하나를 남기느냐 지우느냐로 좁혀져 있고요. 은행들이 이렇게까지도 세게 막으려고 한다는 거는 디지털 달러가 이미 은행이 무서워할 만큼 가까이 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폭풍은 리플이 이미 끝낸 다툼이 아니라 한 걸음 옆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한 가지를 지켜보려고 해요. 이 법안의 최종 문안이 나올 때 이 보상 조항에서 그 오로지라는 단 한 글자가 살아남아 있을지 아니면 지워져 있을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한 글자를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결론부터 세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인 규칙을 새로 정하는 가장 큰 법, 클래리티법은요, 이번 주 안에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법을 멈춰세운 진짜 이유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날짜 싸움이 아니라 쫓아갈 수 있느냐는 문제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거래가 다 들여다보이는 XRP 같은 자산한테는 오히려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거꾸로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법을 두고 다들 놓치고 있는 이 정확한 지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법을 두고 보고 계신 거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달력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미국의 상원은 곧 여름 휴회에 들어가고요. 의원들이 한동안 워싱턴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세 갈래로 좁혀졌고, 첫 번째는 미국 상원이 이번 주 회의를 조금 더 이어서 일단 이 법을 논의라도 시작하자, 이런 표결을 여는 겁니다. 다만 이 표결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토론을 시작해도 되는지만 정하는 절차예요. 근데 이 절차 표결조차도 그냥 절반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훨씬 더 많은 동의가 있어야지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 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관측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는 그냥 넘기고 9월달에 의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때 이어서 다루는 길입니다. 다만 9월달에 상원이 일하는 기간은 몇 주밖에 안 되고요. 다들 11월 선거 준비로 바쁘죠. 세 번째는 올해 안에는 결국에 못하고 11월달 선거가 끝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선거 뒤에는 이런 큰 법이 통과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게 보통의 평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다들 계산하고 있는 세 갈래고, 근데 아까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갈래 중에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걸 정하는 거는 사실 달력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법이 지금 멈춰있는 진짜 이유는요, 아직까지 합의가 끝나지 않은 세 가지 다툼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들이 코인으로 돈 버는 걸 어디까지 막을지, 그리고 원자재를 다루는 쪽에서 걸어온 이견,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불법 자금 문제예요. 앞에 두 가지는 그동안 뉴스에 자주 나왔었는데, 이 세 번째 이 불법 자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풀어드려 보자면은 여기서 뜻밖의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은행도 코인 회사도 상원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곳곳의 보안관들, 그리고 미국의 검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현장 인원만 7만 명이 넘어가요.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 법의 한 조항입니다. 604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이래요. 코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한 개발자, 그러니까 남의 돈을 대신 보관하거나 직접 주무르지는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짜서 세상에 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돈을 대신 옮겨주는 회사로 자동으로 취급하지는 말자. 이게 그 조항의 뼈대고 이 코인 개발자들이 몇 년째 바라온 보호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안관들이랑 검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죠. 이 사람들이 걱정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조항을 너무 넓게 써버리면 돈의 주인을 일부러 안 보이게 섞어버리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 같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범죄에 쓰인 돈을 쫓아가서 찾아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손을 봐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코인업계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조항이 범죄자를 봐주는 게 절대 아니다. 돈을 세탁하거나 테러 자금을 대거나 제재를 피하게 도와주는 사람들, 지금도 있는 법으로 그대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를 만들었을 뿐인 사람들이라는 거,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조율되고 있는 절충안이 하나 있죠. 아무 잘못 없이 도구만 만든 개발자는 보호를 해주되, 그게 범죄에서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도와준 사람은 이 보호에서 빼자는 거예요. 알면서 도왔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고, 지금 이 한 줄을 어떻게 쓰는지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다툼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하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상원 의원들은 이 불법 자금 조항의 법 집행 쪽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확인해줘야만 찬성하겠다고 조건을 걸어뒀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 하나가 안 풀리면은 몇몇 표는 아예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세 갈래 중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결국에 이 조항 하나에 걸려 있는 거고, 그럼 이 다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새 싸움에 딱 하나 겹치는 게 보이죠. 이걸 알고 나면 아까 그 세 갈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보안관들이 걱정하는 것도 개발자들이 지키려는 것도 결국에 다 같은 한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쫓아갈 수 있는지 여부인 거고,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걸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싸움의 핵심은 코인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고, 코인 중에서도 흐름을 감출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주인을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딱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 자체가 쫓아갈 수 있는지 문제라면요, 저는 여기서 리플, 그러니까 XRP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XRP는 모든 거래가 공개된 장부에 그대로 남죠.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그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것도 이름이 분명한 리플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움직입니다. 아까 보안관들이 걱정한 주인을 감추고 흐름을 지우는 이런 종류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붙잡고 있는 불법 자금 문제, 이건 흐름을 감출 수 있는 익명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지 거래가 전부 다 들여다보이는 XRP를 겨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이 너희 다 추적 가능해야 되고 신원 확인까지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더 까다로워질수록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쪽은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XRP를 두고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법정에서 다퉜었죠. 그 질문은 작년에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성격이 달라요. 증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돈을 쫓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XRP는 쫓아가기 가장 쉬운 축에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드렸던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번 주 통과 자체가 어렵고 진짜 승부처가 9월달이라고 봤을까요? 그 근거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세게 반대하던 법 집행 쪽 일부가 이미 중립으로 돌아섰죠. 큰 보안관 단체 하나는 몇 달 전에 반대해서 중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다만 조항을 조금만 더 손봐달라, 이런 요청만큼은 남겨뒀어요. 완전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율 중인 절충안이 아까 그 알면서 도왔느냐, 이 구체적인 기준까지도 좁혔습니다.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단계가 아니라 거의 다음 문장을 마지막으로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령 9월달도 넘겨서 선거 뒤로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코인 시장 전체가 더 투명하고 더 확인 가능한 쪽으로 가는 방향 자체는 뒤집히지 않을 겁니다. 날짜는 밀릴 수 있어도 방향성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번 주에 바로 통과되는 그림은 어렵다. 진짜 싸움은 9월이다라고요. 본격적인 클래리티 법안을 여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건 달력이 아니라 방금 그 불법 자금 조항하고 공직자 조항, 이 두 문장의 합의가 언제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만 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편, 이 부정적인 얘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도 한번 제대로 짚어볼게요. 우선 이 절충안 자체가 아직까지 문장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빠그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절차 표결이 열리더라도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부결 자체가 시장에 하루 이틀 출렁임을 줄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코인 개발자를 보호하는 이 조항이 정말로 나쁜 돈이 빠져나갈 틈을 만드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어느 쪽이 옳다라고 제가 단정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XRP 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클래리티 법이 누구를 겨냥하고 누구를 겨냥하지 않느냐, 그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법을 세운 거는 달력이 아니라 돈을 쫓아갈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진 조용한 다툼이고, 그리고 그 다툼은 흐름을 감출 수 있는 익명 코인에 관한 이야기지 거래가 전부 다 들여다보이는 쪽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규칙이 빡빡해질수록 원래부터 투명하게 만들어진 자산은 오히려 걸릴 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세 갈래 중에 어디에 걸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표결이 열릴까요? 아니면 9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묻힐까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할 열쇠는 저는 방금 그 불법 자금 조항 한 줄이라고 봤는데요. 그 조항의 합의가 끝나는 날, 그 문장이 어떻게 적혔는지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